자, 안녕하세요. 네. 자, 비 올 것 같으니 비가 안 오네요. 그죠? 네. 오늘은 이제 투자론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 모의고사들 다 보고 했는데 점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죠. 출석에 비례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여기 뭐 나오시는 분들이야 늘 잘 나오시니까. 예. 근데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30점대에서 40점대. 그쵸? 이제 40점대에서 50점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점수가 연연하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때쯤에 나오는 점수가 한 40점대면은 좀 안정권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40점대가 나와야지만 좀 안정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 학교론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어떤 색깔로 문제를 냈냐에 따라서 점수 난이도는 폭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은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기본기를 좀 정확하게 좀 닦았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죠? 예, 친구도 괜히 때리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투자론이 범위가 뭐 여기 서브에 있는 내용이 우리 그 4시간 동안의 분량 치고서 되게 많은 양이에요. 맞죠? 오늘도 상당히 많은 양을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들어갑니다. 82페이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양독 차익만을 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투자나 투기나 같은 개념이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다. 즉 실수요자라는 얘기는 내가 살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잠시 치고 빠지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기다. 그래서 이 투기의 온상이 뭐냐면 전매 차익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한 거에 첫 번째가 보면 실수요자하고 가수요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요자라는 얘기는 앞에가 거짓 가짜를 써서 가짜 수요자다. 즉 가짜로 산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차익만을 남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라고 보니까 대상은 항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박스표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오래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항구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투기는 미성숙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미성숙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알겠죠? 바로 건축행위를 지을 수 없는 것, 이것도 미성숙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소지나 원지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지로 변경이 되잖아요. 맞죠? 이때 우리가 소지나 원지를 뭐라고 한다? 미성숙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대지 위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것,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성숙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제가 사례를 들어놨지만 잡종지나 농지 같은 데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용도 전환도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지하고 미성숙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이다 이런 얘기고, 투기는 치고 빠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형태가 단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용관리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격, 즉 시장가격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투자 개념이라고 봤을 때, 투기는요 제가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 투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치고 빠지는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흘러가는 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순기능이라 하고, 역기능은 하지 마라 이 반대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역기능을 규제나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와 투기 개념도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투자론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부동산 투자와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투자론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위험과 수익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위험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험은 뭐냐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하고요. 자,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내가 실현되는 수익률하고 자,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위험이라 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위험은 뭐라고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과 뭐예요? 실현 수익의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얼마 정도는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는데 이때 이 기대 수익률은 알다시피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가들의 나온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수익률이라 한다?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 정도만큼을 기대 수익률로 잡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자, 몇 %만큼을 뭐라고 한다? 5%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위험이라 하자. 그럼 만약에 이 실현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25%가 나왔다면 이것은 위험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자,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첫째가 우리가 뭐가 있죠? 건설업 같은 경우나 또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대부분이 부동산 사업이다. 또 중개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걸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크게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금, 법인유, 관까지 나와 있는데 예전에 과거 기출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 뭐 부동산 사업의 위험의 유형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외웠지만 요즘에 최근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부동산 사업에 관련된 위험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설명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틀리게 설명하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업상의 위험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 그 사업상의 위험에는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경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라든지 또는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임대료가 되겠죠. 공실로 인해서 임대가 미수가 됐다든지 이러다 보면 우리가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거 맞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업상의 위험이다. 그래서 그 사업상의 위험을 좀 더 깊이 나눠보자 했더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칠 때 뭐라 하냐면 사업이 쉬우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위험에 보면 경기 변동과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 국면으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죠? 확장 국면하고 무슨 국면? 수축 국면으로 나눈다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4국면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온다?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다시 한번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러면 우리가 회복 국면, 즉 확장 국면에서는 공실도 줄어들고 건축량도 늘어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후퇴하고 하향 국면에서는 건설량도 줄어들고 공실도 많아지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축 국면에서는 시장적인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자율 변동. 자, 우리가 학계론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 알고 있죠? 월세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게 뭐냐. 처음에 이런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면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여러 가지 운영 미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뽑아놨어요. 건설회사를 제가 차렸는데, 자, 각종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면 건설회사들이 어때요? 건축행위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직원들은 뽑아놨지, 건물은 못 올리고 있지, 그러면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도산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로자의 파업이나 영업비 변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다. 이게 우리 이제 중개업 하면서 제일 많이 큰 건데요. 자, 우리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부동성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1동은 개발이 핫해서 막 올라가게 있다 보면 내가 매매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자, 천안 5동에 내가 사무실을 차렸어. 근데 거기는 고건물밖에 없고 사람이 주거 이동이 전혀 없다면 거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 천안 이동으로 옮겨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위치적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요. 자, 그 유형 중에서 금융적 위험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금융적 위험. 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이따 지렛대 효과도 설명을 쭉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융적 위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금융적 위험이 뭐니라고 하게 되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무슨 자본을 이용한다고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기의 자본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것이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렛대 효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도 똑같이 비례해 간다. OX. O야. 알겠죠? 남의 자본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돈 맞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가 못 갚게 되면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 갚게 됐을 때는 자, 금융적 위험도 뭐가 된다? 증가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뭐냐면 자,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이런 얘기예요.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의 수익률은 향상될 수 있으나 자, 뭐가 늘어난다고요? 채무 불이행은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질문. 그럼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금융적 위험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슨 자본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았죠? 타인 자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은 무슨 자본? 타인 자본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 자본을 가지고 하였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됐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금융적 위험에 대한 것을 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브에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전액 지분 투자시 이런 말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전액 지분 투자시라는 얘기는 전액 내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지분이란 뜻이 뭐야? 내 돈으로 투자하였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됐다는 얘기가 뭐야? 이런 금융적, 남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위험은 제거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요.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중개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을 중개를 하는데, 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서 거래를 딱 했는데 그 안에 분묘가 있어. 분묘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나중에 이전시켜주고 공고 때리고 뭐 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럼 만약에 그냥 그거 공고도 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물어줘야 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히 못 해줘가지고 자,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거는 그냥 임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뭐 권리에 대한 그런 분석 내용을 어떻게 돼?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고 거래를 했어. 그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다 몽땅 뭐 해야 돼? 물어줘야 돼. 이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만큼이. 자, 이런 상태에서 모르고서 매매를 해가지고 거래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개발을 못하는 위험. 개발 못하죠, 이쪽은. 왜? 제한구역은 묶여있으니까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법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갔어요? 그래서 정책 및 규제 관련돼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왜 토지 이용 규제를 해서 공법에서 강화하는 그런 거 있죠. 강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을 뭐라 한다고요? 법적인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에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자, 우리 인플레 뭐 학개론 시간에 거의 뭐 인플레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요. 자,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 잠깐 좀 봐요. 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늘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내 물가가 비싸다는 거야? 싸다는 거야? 비싸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 나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실질의 구매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락할 수밖에 없어. 왜? 돈이 없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살 수 없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실제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맞죠? 가실 거죠? 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또 만나야 될 것 같은 평생 회원이 되겠죠? 자, 자, 좋은 얘기 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휴가철에는 어떠냐면 돼지고기를 많이 사갖고 와서 삼겹살 파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농산부 장관이 이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와야 되는 거 맞죠?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게요. 뭐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 보니까 뭐 식당의 음식료 값이 지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죠? 뭐 냉면 한 그릇에도 9,000원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임대인하고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임대인하고 은행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제가 금융론에서 잠깐 건드리겠지만, 요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하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위험, 이게 바로 인플레 위험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일 때는 제가 무슨 자산을 구입하여 실물 자산을 구입하여 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 해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요거 꼭 알아야 돼요. 다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을 구입하여 자 돈의 값어치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인플레 해지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율에 대한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에 관련된 거. 자, 우리가 이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고정이자와 또 뭐가 있어요? 변동이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금융론하고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정이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이자라고 한다. 시작. 명목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목상. 그러면 얘는 자, 끝날 때까지 고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고정이자율은 뭐가 있냐 하면 실질 이자율과 뭐를 더한 거예요? 실질 이자율에다 뭐를 더했지? 에? 실질 이자율에다 뭐를 더했는데 어쩌지? 아유 진짜 미치겠네. 자, 어쩌지? 뭐를 더한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뭐라고 그랬어? 은행이 먹는 수입이라고 했던 거는 기억나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 인플레율을 우리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같나요?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얘기인데, 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정이자를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실질 이자율은 3%고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해서 2% 정도를 인플레율로 잡았어요. 알겠죠?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되온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된다면 고정이자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서 쉽게 우리 학생들이 아니까 고정이자라는 말을 쓱 가리고서 뭐가 명목이자율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그럼 명목이자율은 자, 어떻게 된다?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야. 왜 틀렸어? 얘는 말 그대로 고정된 거니까 얘가 변하는 게 아니야. 누가 변하는 거야? 얘가 변한다라고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되온다면 자, 기대 인플레율은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면 누가 감소되는 거야? 실질 이자율이 감소되는 거지. 얘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뭐 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은행에서 먹는 수익이 점점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 맞죠? 이해가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장사하려고 은행을 차렸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를 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고정이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시작. 변동이자율이다. 그래서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만든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이자율이다. 까먹지 마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매칭되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강의 노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리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변동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다? 기준금리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코픽스다라고 했었죠? 코픽스가 뭐야? 변동되는 이자율이 9개 은행들을 모아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코픽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기준금리는 상승한다. OX. 다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자,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는 상승한다. O. 자기 생각. 아니다. X다. 예. 이게 아직도 개념이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변동이자율은 머릿속에 담아야 돼. 고정이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이자야? 변동이자율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개념이 안 썼다는 얘기인데 가산금리는 뭐예요?서부터 잠깐 설명할게. 얘는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실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가산금리가 뭐해?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라고 문제를 냈어?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얘가 올라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
알겠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용어거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야 될 거, 자,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무슨 금리가 올라간다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얘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차입자는 부담폭이 커지지? 하지만 은행은 부담하는 게 없어지잖아. 맞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자,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만든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작. 변동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가 인플레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이 뭐라고요? 시작. 변동 이자율이야. 이런 것들, 즉 은행에서 지가 인플레 때문에 손해본다. 이런 것도 무슨 위험이라 한다고요? 시작.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잡혀줘야 돼. 왜냐하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기본서 좀 읽어주세요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거의 기본서를 안 읽고 있잖아요. 맞죠? 오늘도 씹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본서에서 중요한 핵심 지문들. 알겠죠? 그래서 몇 회 나왔던 중요한 단원별로 제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좀 보라고. 기본서를 워낙 안 보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의 중요한 지문들 지금 제가 정리해서 제가 여기 우리 제가 학기론 시간에 OX 문제 안 내주고 있죠. 그래서 제 대신에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핵심 지문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을 좀 보시라고. 그것도 안 볼 거죠? 볼 거예요? 지집에 튕기기는. 자, 아무튼 꼭 보셔야 돼. 알겠죠? 그거 제가 지금 작업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거 좀 틈나는데 좀 봐주시면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들만 딱 제가 엑기스만 딱 모아놓을게요. 알겠죠? 서브 노트는 제가 교환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만들어서 제가 조만간에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얘는 유동성 위험이 뭐요? 라고 하면 현금화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유동성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쉽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때 손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동성 위험. 그럼 정리하세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뭐야? 그러면 현금화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을 뭐라 한다? 시작. 유동성 위험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변화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오류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재개발이 되거나 이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했죠. 왜? 재개발은 나중에 신도시가 되고 돈이 돼, 안 돼? 될 가능성이 높잖아. 맞죠? 그래서 재개발을 쫓아다니는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핵폭탄이 빵 떨어졌죠? 뭐에 대한 거?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폭탄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예측을 못하고 나서 재개발 아파트를 딱 덥석 묻는 순간 폭탄을 맞으면 결론은 나는 뭐야? 손해를 본 거 맞죠? 그것을 우리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 위험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관망하는 추세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어디에서 정부가 뭐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쪼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하죠? 뭔가 좀 바뀌죠? 쪼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풀어놔줘야 또 경기도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쉽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업종이 33,000가지란다. 도배, 벽지, 뭐 이런 거, 페인트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럼 33,000개 업체가 건설 경기를 자 국가에서 자꾸 쪼이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공급량을 늘려 안 늘려? 줄죠. 얘네들은 안 하잖아. 그러면 33,000개 업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경기가 부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직원들도 뽑지 않겠지. 그잖아요. 내 말 틀렸어? 아니잖아. 장사가 잘 돼야 직원을 뽑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 앞에서. 장사가 돼야지 직원을 뽑는 겁니까? 맨날 무슨 고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다시 부동산을 뭐 해줘? 풀어줄 수밖에 없는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는. 그게 여태까지 우리 경제 역사의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보도록 합니다. 자, 수익률은요. 거기 보면 공식이 투자자본분의 순수익이다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자, 만약에 1,000만 원만큼의 수익이 나왔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온 거예요? 10% 수익 나온 거 맞죠? 그걸 우리 이제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는 우리가 좀 뭐를 배워야 되느냐? 제가 용어에 대한 개념 좀 설명 좀 할까 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시간들이 없어요. 다음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6월 달에 7, 8월 달에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하면 7, 8월 때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요. 이제는. 근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뭘 알아야지 풀지. 맞죠? 수업 준비를 안 해오고 오니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야. 멍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매년마다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업 때에 또 한 번 서브 쭉 훑어줄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항상 갖고 댕겨. 알겠죠? 그래서 쭉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주고 문제는 다 대신에 중요한 것들만 풀어주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제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대땅 잘해. 아무튼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걸 배웠고요. 이제는 이 용어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타이틀을 놓고서 문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개념을 정확히 담아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상되는 수익을 자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돈이 자 2억을 갖고 있다. 자, 2억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다 저축을 하니까 한 2%밖에 안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2%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데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하니까 한 3%에서 5%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장사를 하면 최소한 6% 정도는 나오겠지. 최소한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 한다. 시작. 요구 수익률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소한의 뭐라고 한다. 시작.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예상되는 뭐라고 해서 수익률이다. 그러면 여기 이 최소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 거 맞죠?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야 최소한 6%는 나와야지 먹고 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뭐를 할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빵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인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석 자료에 보니까 사장님 이거 하시게 되면 무슨 수익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비용을 빼주게 되면 최소한 얘는 아까 6%라고 했었죠. 자, 최소한 사장님 20%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하고 데이터 자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의 20%의 수익률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객관적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 분석가들에 의해서 나온 이자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투자론에서는요,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저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투자 분석에서는 수년가 내부 수익률 이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 투자론에서는 기대 수익률도 많이 쓰지만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용어를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은 무슨 말? 같은 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6%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20%가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파리바게뜨 빵집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선택을 하겠죠. 얘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다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지. 6%보다도 못 미치는 경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는 투자를 뭐 한다? 우리는 기각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대와 요구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 기대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질문.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포기하는 거야? 기대를 선택하고 요구를 포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야? 두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함으로써 알겠죠?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20%가 기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 6%였을 때, 자, 기회비용은 얼마 몇 퍼센트입니까? 6%야. 알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의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좀 더 진화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기대가 크면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요구가 크면 투자를 뭐 한다? 기각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상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모든 사람이, 자, 지금 제가 파리바게뜨 빵집을 얘기했는데, 야, 이 빵집 하니까, 야, 돈 번다더라, 20% 번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와, 나도 해야지 하게 되면, 자, 나도 해야지라는 수요자들이 자꾸 늘어나. 알겠죠? 그러면 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쪽에 점포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 이거 균형의 법칙이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옛날에 임대료가 500원이면 됐던 것이 만약에 1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거 맞죠? 왜? 점포가 없으니까 서로들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다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 기대가 크다면, 알겠습니까? 투자를 채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자, 상황은 뭐가 있냐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피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혼자서 먹으면 다 먹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장사가 잘 된다 하니까 지금 누가 몰렸어? 전부 다 장사하려는 사람이 막 모였잖아. 그러면 장사하려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피자를 나눠 먹는 게 더 어떻게 돼? 나눠지는 게 더 커지니까 이만큼 기대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되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물론 투자를 기각을 하겠죠. 수요자들이 어떻게 됐죠? 떨어지게 되고 가격도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옛날에 1000원 하던, 자, 1000원 하던 임대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집주인도 어떻게 돼?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빼서 나가잖아. 그럼 공실이 벌어지겠죠? 그럼 임대료를 줄일까 늘릴까? 줄이겠지. 다시 500원으로 내린다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수익이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이제 우리가 요 내용, 자, 왜 이런지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 관련된 것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무위험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무위험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금 같은 거라든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공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내가 뭐 돈 띄어먹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뭐라고 나왔다? 위험에 뭐라고 나왔다? 할증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위험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안에 있는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안에는 무위험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의 할증률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할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할증은 뭐야?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바로 위험이 증가하면 이런 얘기예요.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 할까? 증가한다는 게 바로 위험 할증률이야. 다시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뭐 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층에 유리창을 닦는데 시간당 얼마?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층에 유리창 닦는데 얼마라고요? 시간당 10,000원이야? 해요, 안 해요? 뭐 없으면 해야지, 맞지? 박스 주는 것보다 홀배 낫잖아.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너무 성실하게 잘 닦으니까 수영아, 너 일 대땅 잘한다. 너 내가 그 친절하고 너 성실함에 반해서 우리 건물 좀 와 하고 명함을 딱 받았는데 그 명함이 뭐냐면 63층 영함이더라. 알겠죠? 그럼 63빌딩 닦아달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63빌딩을 닦아달라는데 시간당 10,000원 그러면 닦겠어? 안 닦겠어? 왜? 위험하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층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험이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죠? 1층에서는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뒤질 일이 없죠? 자꾸 평상시 용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질 때도 하고 한 10분 정도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저는 한 8분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자, 가서 떨어붙으니까. 그럼 위험이 높아지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000원이면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만약에 시간당 63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해, 안 해? 안 해? 나는 해. 하죠? 하루 10시간 딱 근무하면 얼마 받는 거야? 630. 그리고 나머지 뭐 해? 29일은 놀아야지. 맞죠? 내 말 틀렸어? 오, 짭짤하죠?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 지 집에 끝나고 남아. 자, 아무튼 재수뿡이야.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얻고자 하는 대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지?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도 높아진다. 무슨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인플레 보상률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인플레 보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하는 수익도 올라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내 직장에서도 월급이 올라가기를 바래, 내려가기를 바래?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야. 맞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로 인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상승할까? 하락할까? 얘가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월급 좀 올려줘요. 이런 얘기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지. 왜? 얘네들은 내가 는이라고 그랬잖아. 이 는 안에는 얘네들이 다 포함된 게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 인플레가 발생을 하여 자,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요구 수익률도 뭐 한다고? 올라가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이 상승하였다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셔라는 학자가 지 이름을 따서 이것을 무슨 효과를 한다고? 피셔 효과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상이 된다면 요구 수익률도 뭐가 된다? 상승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말 나와 있지요. 찾았어요, 지금? 자, 요거 정리 좀 하고요. 1교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관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수익률이 무엇인지 용어를 배웠다면 이제는 위험에 대한 것이 투자론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위험을 갖다가 자 안고 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투자론에서 말 그대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다면 금리는 뭐가 자 수익률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기로는 안 배웠다 하더라도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도 뭐 한다? 높아진다는 정도는 알아요. 맞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안고서 살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 높아지면 자 수익률도 뭐 한다고요? 당연히 수익률도 요구하는 수익률도 당연히 뭐 한다는 걸 알았다. 방금 높아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그러면 투자자들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직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별표 3개 좀 쳐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투자론에서 제일 많이 난이도를 높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 투자자를 분류를 하니까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투자자를 보니까 첫 번째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위험 회피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위험의 혐오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싫어, 난 위험 싫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무슨 고수익이 나오는 막 그런 데 투자는 안 하시고 어디에다가 다 돈을 집어넣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에 싫어. 막 이런 사람을 위험 혐오형이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다시 뭐가 있다고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로 우리가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누가 있다고? 보수적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즐기는 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위험에 뭐라고 한다? 추구형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냐면 위험만 존재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수익은 좀 낮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뭐 하는 애야? 얘는 위험을 얘는 즐기는 애야. 거기다 좀 적어놔요. 즐. 알겠죠? 요즘 현대 용어로 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험 추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험에 대한 중립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야. 얘는 그냥 이런 애야. 성격이 어떤 애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백수야. 돈은 다 떨어졌어. 알겠죠? 그래서 식당에 갔어. 저는 일 잘하게 생겼죠? 그랬더니 네. 그럼 조건이 뭐야? 그랬더니 내가 뭐라 하냐면 저는 딴 거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 조건은 뭐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죠? 그럼 뭐야? 그 조건만 맞춰주면 꾸준히 가겠다는 얘기 맞지? 얘는 뭐가 있냐 하면 자, 위험 중립형은 기대 수익률만 보장을 해준다면 콜 언제든지 따라갈게 이러는 거야. 이게 중립형이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채워줄게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게 되면 뭐라고 한다? 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류가 있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합니다. 제가 투자 신탁에 1억을 들고 갔어. 펀드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1억을 좀 불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어디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질을 했더니 자, 아시아 펀딩에다가 한번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장님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사장님 이게 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고 싶어 그랬더니 뭐 최소한 5%만 채워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자, 대박 치면 2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알겠죠? 자, 밑둥 치면 2%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상향으로 해서 작년에 누계가 보니까 한 15%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수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5% 이상만 나오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몇 퍼센트? 5%. 콜 이렇게 됐어요. 원금 손실이 대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원금은 까먹지 않는데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안전빵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위험 중립형이에요. 왜 투자 신탁 가면은 왜 펀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그래서 수영이는 뭐라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높게 나오면 더 좋지만 저는 5%만 챙겨줘요. 그럼 내가 높던 낮던 결과만 5%만 챙겨줘요. 그러면 이 뭐라고요? 이거 시작. 위험 중립형이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얘네 둘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공격적과 보수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위험 회피형하고 위험 추구형에 관련된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항이 어떤 놈이냐? 위험이 높으면 다시 뭐가 높으면? 위험이 높으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하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얘네들 모토야. 사고가. 알겠어요? 다시 위험이 높으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다. 이게 기본 모토야. 얘네들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사고를 버릴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해. 알겠습니까? 다시 뭐가 높으면? 위험이 높으면 뭐도 높아야 된다고? 수익률 높아야 돼. 자, 위험 회피형이나 위험 추구형이 공통적으로 갖는 사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애하고 딱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로 나누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공통적인 게 있어. 똑같이 적어 놓을게요. 위험이 높으면 뭐가 높다고? 시작. 수익률도 요구하는 게 높다고 그랬어요. 자, 얘도 똑같아. 위험이 높으면 뭐도? 수익률도 높아. 알겠죠? 둘 다 똑같은 거 맞지요? 둘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갖고 있어요. 다만 공격적인 애는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뭐가 있냐? 위험이 높아. 그런데 수익이 좀 낮더라도, 알겠습니까? 수익이 좀 낮더라도,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얘는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성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 공격적인 애는 수익이 높고 낮더라도 얘는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자, 위험이 높으면 뭐도 높아야 돼? 수익이 높아야 돼. 그 외에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성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얘는 야, 뭐 하자. 싫어! 하고 딱 끊어버리는 애야. 알겠죠? 근데 얘는 어땠어? 그래? 이렇게 하는 애지? 맞아? 그럼 어떤 애가 성격이 좋아? 공격적인 애야, 보수적인 애야? 공격적인 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혈액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게요. 알겠죠? 혈액형 중에서 좋은 사람이 누구야? O형? O형 손 들어봐. O형. O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저요? 저는 A형이에요. 알겠죠? 예. 왜? 곰형이요? 자, 아무튼 제가 한번 곰처럼 생겼다 그래도 그렇지 곰형은 없어요. 자, 여기 잘 봐요. 그럼 여기는 무슨 형이야? 깍쟁이 같은 사람이지. 그리고 절대 안 하고 누가 그랬어? 끝나고 남아. 자, 이런 사람은 B형이나 AB형이야. 알겠죠?
B형 손 들어봐. 정말 못됐어, 안도. 자,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잠깐 봐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먼저 이것을 표현할 것을 기울기로 나타내요. 기울기로 표현해. 그러면 얘는,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까칠해, 완만해? 완만한 애야.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가파를까, 완만할까? 그래, 얘는 완만해. 만약에 탄력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얘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적이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만약에 혹여나 자, 위험 회피형에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기울기가 뭐하고 완만하고 탄력적으로 표현한다면 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게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보수적인은 어떨까? 하나밖에 없고 얘는 무조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기울기가 뭐해? 가파라.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울기가 뭐하다고요? 가파른 애들. 그래서 앞으로 보수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보수적 이런 얘기는 절대 손해나지 않는 애들을 하는 거야. 어떤 투자를 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를 뭐라 한다. 시작. 보수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게 보수적이다 그러면 뭔가 꽉 막혀 있고 뭐 옛날 가부장적인 이런 건데 경제나 회계나 이런 쪽에서는 보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런 개념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수적인 사람은 뭐다? 기울기가 뭐하고 가파르고 뭐한다? 비탄력적이다. 열려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위험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자, 투자자들은 분류를 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가 있다? 시작. 위험의 회피형, 그 다음에 추구형,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추구형 들어갑니다. 추구형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얘는 누구랑 성격이 비슷하냐면 공격적 투자자하고 성격이 비슷해. 다시 누구랑 비슷하다고? 공격적 투자자야. 그래서 얘는 자, 얘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아까 둘이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 맞죠? 맞죠? 근데 얘는 뭐까지 갖고 있다? 자, 요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추구형은 공격적 투자자와 아주 유사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위험을 뭐 한다고 그랬어? 즐긴다고 하는 게 뭐야? 수익보다는 위험을 즐기는 애야. 알겠어요? 수익이 좀 낮더라도 위험이 존재한다면 즐기는 애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사이코 같은 애들 많아. 스키는 스키장에 타야 되는데 높은 산에서 타.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수리탄 막 뒤에다 던지고 산사탄 하면서 막 타는 거 있죠? TV를 안 보니까 모르잖아. 누구야 그 사람들? 007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뭐 익스트림 즐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잠깐 밑줄 좀 긋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84페이지. 자, 먼저 위험 회피형에다가 밑줄. 자, 지금 투자자들의 태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태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첫 번째 위험 회피형 밑줄 그으셨어요? 자, 위험 회피형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위험 혐오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에다 동글뱅이. 반드시 뭐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글뱅이 1번을 잠깐만 보시면 효용 함수는 이런 말 나와 있죠. 여기 효용이라 하면 만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효용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만족도.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익이 증가하면 만족도 뭐해? 증가하는 거 맞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증가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끝자락에 제가 파란 글씨로 한 개의 효용이 뭐 한다고 그랬지? 그러다 네모 박스. 그러면 우리가 만족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체감이라는 얘기는 언젠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뭐 이런 얘기.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가 좋아한다는 거 알겠죠? 자, 예? 아, 싫어하셨나?
2절은 좋아하셨어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좋아한다고 수영이한테 짜장면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은 수영이가 어떻게 됐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레미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365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짜장면을 사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어떻게 돼? 364일째 울고 말겠죠? 아빠 이제 짜장면은 그만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거는 체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영이가 전 좋아요 하고서 계속 한다면 이건 뭐야? 체증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드라마는 보십니까? 예. 자, 올드보이에 뭐 먹었죠? 최민식이가? 만두. 만자만 나오도 기절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암만 좋은 만족도라도 나중에는 뭐가 한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 거. 그래서 체감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험이 커질수록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 밑줄.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용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보수적이야? 공격적이냐?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수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죠.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더라. 위험 회피형은 거기다 네모박스, 공격적인 투자자에다 네모박스. 자,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적은 에다 동글뱅이. 자, 공격적인 애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 했잖아. 하지만 적은 수익률에도 뭐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던 게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에다가도 네모박스. 그러면 얘는 더 높은 수익만 요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수익이 아니면 절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보겠습니다.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라고 하고서 딱 끊으세요. 이렇게 위험이거나 하고서 딱 끊으세요. 그럼 감수할 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1층을 유리창 닦을 때와 63층일 때 보수가 어땠어요? 달랐죠? 자, 10,000원일 때 하고 여기 얼마 했어? 63만 원 했던 거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콜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위험하고 수익이 어땠어? 같아졌지? 이걸 감수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때 위험이 뭐야? 콜 했으니까 위험은 내가 받아들일게 하고 위험하고 수익이 같아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위험이 상쇄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위험이 뭐라 한다고요? 없어지는 걸 상쇄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위험과 수익이 같아졌다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차별이라고 해. 다시, 위험과 수익이 같아졌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 무차별. 그러면 이것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뭐라 한다? 시작.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차별 곡선의 주인공은 누구하고 누구야? 시작. 위험과 수익이지. 이해갔어요? 그럼 위험과 수익이 같아지는 놈, 그것을 뭐라 한다고? 시작.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해갔죠? 자, 위험과 수익이 같아지는 것도 뭐라 한다고? 상쇄. 기억하세요, 용어들. 그래서 감수하거나 이런 얘기는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에는 에다 밑줄.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얘기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은 이런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꺼이 감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전 지금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오늘서부터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개정 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 거 맞죠? 또 하나, 자, 내일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6.13 선거 끝나게 되면 택시 요금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0원 오른다고 얘기해요. 기본 요금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4,000원 올랐다면 누구나 다 4,000원 내는 거 맞죠? 네. 질문, 택시 요금이 4,000원 올랐다면 이건 체계적일까? 비체계적일까? 체계적이야. 피할 수 없는 거지? 그런 건 어떻게 돼? 내가 감수하면서 돈 내고 택시 타는 거 맞죠?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옆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효용함수 왼쪽에 보이십니까? 맨 위에 상단에. 제가 아까 효용은 뭐라고 그랬다? 만족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는 횡측에는 수익률이에요. 자, 어떻게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는 맞죠? 하지만 계속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체감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수익률과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도 뭐해? 높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높아지니까 둘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전부 다 비례곡선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에다가도 밑줄. 자, 위험 추구형은 뭐라고 그랬냐면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얘하고 같아. 회평하고. 자, 다만 동글뱅이 1번 보겠습니다. 만족하는 함수는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은 증가나 거기다 네모 박스 한 개 효용은 뭐한다? 체증한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애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 추구형은 무엇을 즐기는 애라고 그랬죠? 위험을 즐기는 거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얘는 더 중요한 게 뭐야? 위험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계속 즐겨.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익스트림 하는 거 있죠? 막 계속 막 높은 데 떨어지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스릴을 즐기는 애들. 그래서 이런 걸 위험 추구형이다. 그래서 거기다 네모 박스 쳤어요. 그래서 거기 이후에 설명을 해놨고요. 동글뱅이 2번에 별표 2개. 그래서 이런 위험 추구형은 거기 끝자락서부터 밑줄을 그어볼게요. 위험 추구형은 파란색의 기대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에다 동글뱅이. 자, 얘는 기대 수익률이 뭐 하더라도 낮을지라도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질문. 위험 추구형은 위험 회피형의 누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공격적 보수적. 공격적이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에다 밑줄. 자, 얘는 파란색에다가만 써놓고, 자, 밑줄 좀 가볼게요. 기대 수익에만 의존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요구하는 수익만 챙겨주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정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평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그 추구형 잠깐만 보면 추구형 그래프도 설명할게요. 추구형의 왼쪽에 보니까 비례 형태로 나왔는데 화살, 자, 끝자락이 어떻게 됐어? 꺾어진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죠? 체증하는 거 맞죠? 비례 형태에서 체증을 했어요. 하지만 수익이 적더라도 나는 콜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수익이 작더라도. 반비례 형태로 나왔죠?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곡선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중립형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중립형에 보게 되면 효용과 수익률이 정비례하는 거죠. 정비례하는 얘기는 1만큼 커지면 1만큼 커지고 2면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비례죠. 그 다음에 수익률과 위험이 뭐야? 수평적이죠? 질문. 이렇게 나오는 것은 탄력적으로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탄력적이죠? 맞아요? 완전 탄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립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험과 수익이 같이 수평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차별 곡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위험과 수익률이 변함이 자 구분이 안 간다. 똑같아졌다는 게 무차별. 그거를 이어놓은 것을 뭐라 한다? 무차별 곡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